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평범한 배달 일을 하던 그녀를 본 순간 이사장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28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눈을 가진 낯선 청년. 그는 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 장면 뒤에는 두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하늘입니다. 올해 34살이고요. 새벽과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길을 달리다 보면 가끔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고요. 새벽 3시. 비가 내리는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헬멧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졸음을 깨워줬어요. 라이더 앱에서 알림음이 또 울렸습니다. 강남역 근처 치킨집에서 잠실까지. 거리는 꽤 먼 편이었지만 배달비가 괜찮았어요. 오늘만 버티자.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죠. 매일 같은 말을 되뇌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신호등에 멈춰 서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배달 건수는 벌써 8개. 새벽까지 일하면 5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버지 투석비만 해도 주에 3번, 한 번에 10만 원씩이니까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비를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해서 어깨가 젖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벌어야 할 돈이 있었거든요. 예전엔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응급구조사로 일할 때만 해도 남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고 제법 괜찮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소방서에서 5년을 일했거든요.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달려가서 구조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부터요. 제가 병원에 매달려 있어야 했고 응급구조사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병수 아버지. 제겐 친아버지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에요. 저를 6살 때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거든요. 당시에 아버지는 혼자 사셨는데 어린 저를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하늘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돈벌이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전 그런 걸 모르고 자랐어요. 그저 아버지가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죠.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신관 4층 인공신장실. 이곳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는 주 3회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셨거든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투석기에 연결된 채로 의자에서 잠들어 계셨어요. 80 가까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투석비 독촉장이었습니다. 이번 달분도 아직 못 냈는데 다음 달 것까지 나와 있었어요. 병원 사회복지사님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주셨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대출 이자 독촉장도 있었어요. 아버지 수술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이었는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원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종이들을 다시 구겨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니까요. 그분은 이미 충분히 미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늘아. 아버지가 병들어서. 어제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석을 마치고 나오실 때였죠.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시면서요. 손이 얼마나 차가우셨는지 몰라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버지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죄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를 키워주신 게 고마울 뿐인데요. 친딸도 이런 마음일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소중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투석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해서 병원 로비로 나왔어요. 아버지는 투석 후엔 항상 기운이 없으셨어요. 다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시고요. 택시 타고 가세요, 아버지. 괜찮다 하느라. 지하철로 가자. 안 돼요. 이 시간에 계단 오르내리시면 위험해요. 결국 택시에 태워드렸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죠. 하늘아, 넌 언제 자니? 조금 있다가 잘게요. 걱정 마세요. 사실 잠잘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오전 9시부터 또 배달 일을 해야 했거든요. 집 앞 계단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참 예쁜 아침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곤 했죠. 세상이 다 어둡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걸이 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별 모양 펜던트였어요. 쑥스럽거나 걱정이 많을 때면 항상 이걸 만지는 버릇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친부모님이 해주신 거겠죠. 가끔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저를 버리셨을까? 지금 살아계실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아버지께 죄송해져서 금세 마음을 접곤 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배달 주문이었습니다. 벌써 아침 배달이 시작된 거였어요. 피곤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오늘만 버티자.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별다른 근거는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야 했습니다.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작은 별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요. 오전 10시.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작이었어요. 아버지를 병원에서 모셔다 드리고 나서 2시간 정도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라이더 앱에 고액 배달 건이 떴습니다. 배달비만 12만 원이었어요.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 행사용 도시락 50개를 배달하는 건이었습니다. 거리는 좀 멀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오늘 하루 벌이로는 충분한 금액이었거든요. 오토바이에 도시락 상자들을 차곡차곡 싣고 출발했습니다. 날씨도 맑아져서 운전하기 좋았어요. 터널을 지나 한강을 건너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이런 날엔 세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니 꽤 큰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강선호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자선 행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경비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도시락 배달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2층 VIP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행사 소개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강선호라는 분이 국내 바이오 기업을 창업해서 크게 성공한 후 은퇴하고 재단을 만들어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분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인상이 꽤 근엄해 보였어요. 2층에 올라가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행사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대 설치도 한창이었고요. 그런데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례합니다. 도시락 배달 왔는데요. 한 직원이 저를 VIP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무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VIP실에서 도시락을 전달하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12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다행이었죠. 오늘 아버지 약값은 마련된 거니까요. 그런데 VIP실을 나오는 길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해요. 조명이 불안정합니다. 당장 행사를 중단해야겠어요. 직원들이 급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쪽을 보니 대형 조명 기구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지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무대 앞쪽에서 한 남자분이 직접 조명을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신사였는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강선호 이사장이었어요. 이사장님, 위험하니까 피해주세요. 직원이 말렸지만 그분은 직접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아마도 손님들의 안전이 걱정되셨나 보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조명 지지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볼트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대형 조명이 그대로 떨어지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강선호 이사장은 정확히 조명이 떨어질 자리에 서 계셨고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때 몸에 밴 본능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위험해요. 강선호 이사장을 향해 달려가서 온 힘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분이 안전한 곳으로 넘어지면서 조명이 바로 제 옆으로 떨어졌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무대 바닥이 움푹 팼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떨어지면서 파편이 튀었어요.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제 왼쪽 팔을 그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아! 작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제일 먼저 강선호 이사장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그분은 다행히 별다른 외상은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강선호 이사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말이에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얘지셨거든요. 당신은? 이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분 팔에서 피가 나요. 그런데 강선호 이사장은 제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언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처가 아파서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아플 때나 당황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거든요. 별 모양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강선호 이사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목걸이. 이사장님이 목소리를 잃으셨어요. 제 목걸이를 보시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34살입니다. 본명은 뭔가요? 서하늘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대답할 때마다 이사장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셨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제 상처를 응급처치해 주었어요. 다행히 봉합이 필요한 정도였지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려고 구급차에 오르는데 강선호 이사장이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잠깐만요. 혹시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지 않나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곳에 작은 흉터가 있거든요. 어릴 때 넘어져서 난 상처인데 보통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강선호 이사장의 얼굴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성공한 기업인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한별아, 설마 너인 거니? 이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한별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왠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별이가 아니라 서하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선호 이사장은 계속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28년 전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창으로 강선호 이사장이 보였어요. 그분은 여전히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사고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강선호 이사장의 반응도 이상했고요. 한별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처음 들은 이름인데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까요? 마치 어릴 때 누군가 그렇게 불러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목걸이를 또 만지작거렸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가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목걸이와 한별이라는 이름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겹쳤거든요. 제 생일, 목걸이, 흉터, 그리고 강선호 이사장의 반응까지.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 말이에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늘아, 어떻게 된 거니? 배달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께는 자세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런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선호 이사장의 반응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왔어요. 서하늘 씨 맞으시죠? 강선호 재단에서 연락드립니다. 재단에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요. 어제 사고 때문에 손해배상 관련 연락인가 싶었죠. 네, 서하늘입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시간 되실 때 재단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정확한 용건을 묻고 싶었지만 상대방 목소리가 급해 보여서 일단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 2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죠. 강선호 재단은 강남구 테헤랄로에 있는 20층 건물에 위치해 있었어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15층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편에는 각종 수상 내역과 감사패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강선호 이사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셨습니다. 어떠세요? 팔은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사장님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평범한 은인을 대하는 그것과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왜 부르셨나요?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강선호 이사장이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우리 재단 안전관리팀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안전관리팀이요? 네. 당신은 응급구조사 경력이 있고 어제 보니까 위기 대응 능력도 뛰어나더라고요. 우리 재단에서 각종 행사와 시설 안전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서류를 살펴보니 조건이 상당히 좋았어요. 월급이 지금 배달 수입보다 훨씬 많았고 4대 보험에 각종 복리후생까지 완벽했죠. 하지만 저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고 경력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학벌보다 실력이 우선이죠. 강선호 이사장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했으면 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상의했어요.
아버지, 좋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조건을 설명해 드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이니? 그런 좋은 조건이. 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아, 내가 어제 사람을 구해줬잖니. 그분이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지. 아버지 말씀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그날 밤 아버지가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어요. 대기실에서 독촉장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번 달 투석비, 대출 이자,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어요. 강선호 재단에서 제안한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받아들이자.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의심할 게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강선호 재단에 연락했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 주 인사팀에서 제 개인 정보를 너무 자세히 물어보는 거였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양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친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잘 모릅니다. 어릴 때 입양되어서요. 입양되기 전 기록이 있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주민센터에서 저를 맡아주셨다고 들었어요. 질문들이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신원조회인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죠. 며칠 후 우연히 강선호 이사장의 비서실 앞을 지나가다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서하늘 씨 신원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지? 1990년 5월 15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따님보다 1년 늦게 태어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부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1996년에 서병수 씨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이전 기록은 찾을 수 없어요. 왜 이런 조사를 하시는 걸까요? 저와 강선호 이사장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회장님, 혹시 우연히 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잖아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확신해. 강선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 아이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 실종된 거라고 봐야 해. 그리고 기록이 바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자세히 조사해. 1996년 전후 상황을 모두 찾아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선호 이사장이 저를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너는 6살 때 주민센터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 며칠을 찾아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맡게 된 거지. 그때 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나요? 이름도 생일도 알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새로 만들어준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강선호 이사장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강선호 이사장이 개인 탐정까지 고용해서 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사무실에서 탐정의 보고서를 봤거든요. 제 어릴 때 사진까지 구해와 있었어요. 6살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강선호 이사장의 딸 한별이 사진이 있었어요. 4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닮아 있었어요. 눈매, 코, 인매까지. 마치 같은 아이의 다른 시기 사진 같았죠.
이럴 수가.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설마 정말 제가 강선호 이사장의 딸이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지난 28년 동안 저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투석을 받으러 가신 사이 혼자서 어릴 때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목걸이가 정말 친부모님이 해주신 건가요? 그렇다면 한별이라는 이름도 제 원래 이름이었던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강선호 이사장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만약 정말 제가 그분의 딸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추억들까지 모두 거짓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어요. 단순했던 제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강선호 이사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언제 DNA 검사를 했다는 건가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쓴 컵에서 채취했어요. 제 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충격이었어요. 제 동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미안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어요. 28년 동안 찾던 내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강선호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그분의 딸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건가요? 결과가 나오면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서하늘 보호자님 맞으시죠? 급하게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의식도 흐려지고 계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지금 바로 갑니다. 강선호 이사장을 바라봤어요. DNA 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더 중요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가요? 아버지가 위급하다고 해서요. 강선호 이사장의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그분도 아버지와 딸 사이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죠. 가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상태가 어떠세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투석으로도 독소 제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초점이 흐릿했지만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하늘아. 왔구나.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조금 저으셨어요. 이미 본인도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하늘아. 미안하다. 무엇에 대해 미안하다는 건가요?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해할 일이 없으신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내가 진짜 부모를 찾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어 보이셨죠?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남은 힘을 다해서요. 너를 28년 동안 키운 건 그때 심장 모니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복도로 나왔지만 마음이 조급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씀은 뭐였을까요? 30분 정도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의 유일한 가족이 떠나신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으세요? 하느라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나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진실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진실이라니.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진실을 말씀하려던 건가요?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거든요. 아버지에게는 저 말고는 가족이 없었어요. 빈소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의 동료 몇 분과 동네 분들이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는 정도였죠. 상주석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쓸쓸했어요. 2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나는 결국 또 혼자야.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어릴 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그때 누군가 빈소로 들어왔어요. 강선호 이사장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중하게 절을 하시고 향을 피우셨어요. 그런데 제게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장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강선호 이사장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정말 제가 이사장님 딸인가요? 이사장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99.8% 일치합니다. 당신은 제 딸 한별이가 맞아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이었구나. 그럼 지난 28년은 뭐였던 걸까요? 그럼 저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강선호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하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죠. 지금은 마지막 가시는 분에게 집중하세요. 이사장님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럼 왜 저는 여기 있었던 건가요? 왜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강선호 이사장이 빈소를 나가셨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겨졌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한별이라면 서병수 아버지와의 28년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된 삶이었던 건가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을까요? 아버지, 진실이 뭐예요? 영정 사진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게 뭔가 말씀하려다 못하고 가신 거예요. 밤이 깊어갔어요. 빈소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장례 지도사도 잠시 자리를 비웠죠. 정말 쓸쓸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이 목걸이의 의미도 달라져 버렸네요. 아버지가 해주신 게 아니라 제 진짜 아버지인 강선호 이사장이 해주신 거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진짜 아버지를 찾았다는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외롭고 혼란스러웠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어요.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상주님, 발인 준비해야 해요.
장례 지도사가 깨워주셨어요. 벌써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길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어요. 28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들어가 계시다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왜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마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화장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없는 집이 너무 적막했거든요. 그분이 쓰시던 의자, 늘 앉아서 신문 보시던 자리가 모두 비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아버지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낡은 작업복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양복 몇 벌이 있었죠.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서랍에는 제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죠. 사진마다 날짜와 장소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침대 시트를 정리하려고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는데 그때였어요. 침대 아래 틈새에 노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도 바래져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손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에게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편지인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첫 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늘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너에게 평생 거짓말을 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하셨다는 건가요? 28년 전 나는 강선호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 그 집에 4살 아이를, 한별이를 내가 데리고 나왔다. 편지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유괴된 아이였다는 건가요? 내가 유괴된 아이였다고?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 여객선 사고가 나기 전 나는 너를 미리 숨겨뒀다. 사고 소식을 듣고 너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꿨다.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은 아이로 알게 만들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여객선 사고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건가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변명하고 싶지 않다. 다만 너를 28년 동안 키우면서 진짜 내 딸처럼 사랑했다는 건 거짓이 아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점점 더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내가 어른이 되면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무겁고 아픈 진실이어서 계속 미루게 되었다. 너를 사랑했지만 죄는 죄다.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28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사실은 저를 유괴한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동시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기도 했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편지를 보여주고 내 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편지지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4살 정도로 보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한별이 4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저였구나. 한별이가 제 원래 이름이었던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 인생은 거짓으로 세워진 거였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28년 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감사함, 그리움이 모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신 건 맞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빼앗아간 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강선호 이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8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셨을 분이었겠죠.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목걸이를 꽉 쥐었어요. 이제 이 목걸이의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해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을 거예요.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 모든 걸 설명해달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진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평생 짊어지고 사셨던 죄책감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 하셨던 거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강선호 이사장을 다시 만나야겠어요. 28년 만의 재회가 어떨지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선호 재단을 찾아갔어요. 유서를 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 편지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서실에서 약속 없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이사장님께 급한 용건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서하늘이 왔다고요. 잠시 후 비서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사장님이 바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15층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강선호 이사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서자 일어나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책상 위에 DNA 검사 결과서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친자 관계 성립 99.99%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결과 나왔군요. 네. 당신은 정말 제 딸이 맞아요. 강선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8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 저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강선호 이사장이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첫 줄을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서병수. 이 이름이 제 양아버지 이름이에요. 이사장님이 편지를 계속 읽으셨어요. 손이 점점 더 떨리고 계셨죠. 28년 전 나는 강선호 집에서 운전기사였다. 그 부분을 읽으시더니 강선호 이사장이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서병수. 그 사람이 내 운전기사였어.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한별이를 정말 예뻐해줬거든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도 함께 울어줬는데 강선호 이사장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서 함께 울던 그 사람이었어. 편지를 끝까지 읽으시더니 강선호 이사장이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강선호 이사장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이사장님, 28년 동안 내 딸을 찾아 헤맸는데 이사장님이 계속 우시고 계셨어요. 60대 후반의 성공한 기업인이 아이처럼 울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당신을 데려간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편지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서병수 씨는 이유를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을. 강선호 이사장의 눈빛이 아팠어요. 자신의 딸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우신 것 같았죠. 죄송해요. 하지만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인걸요.
강선호 이사장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잘 키워줬나요? 네.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서병수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강선호 이사장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28년 만에 만난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죠. 저도 어색했어요. 이분이 제 친아버지라는 건 알겠지만 아직 낯선 분이었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28년 동안 다른 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셨으니까요.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강선호 이사장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절대요. 당신은 내 소중한 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강선호 이사장이 천천히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한별아. 제 원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별아, 제발. 강선호 이사장이. 아니, 아버지가 저를 껴안으셨어요. 2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살아있다는 걸 몰랐다. 내 아이 한별아.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우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2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당신이 편한 속도로.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줘요. 다시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이 목걸이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이 목걸이. 아버지가 해주신 건가요? 네. 네 번째 생일 선물이었어요. 별 모양으로 만든 특별한 목걸이죠.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28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네요. 네. 이게 저와 아버지를 이어준 유일한 연결고리였나 봐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랜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서병수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아버지가 28년 동안 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강선호 아버지와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재단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편안한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한별아, 서병수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질문이셨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병수 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셨어요. 당신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28년 동안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든 일이니까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말이 맞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준 사랑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이 제 목숨을 버티게 했거든요. 아버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대화 후 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별아,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예전처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응급구조사였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떤 프로젝트요? AI 위험 감지 시스템 개발이야.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기술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안전 쉼터 사업이야. 저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지. 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음이 설렜어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만 조건이 있어.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뭔가요? 이건 아버지의 보상이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일궈나가야 할 일이야. 실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당연하죠. 제가 책임지고 해나갈게요. 몇 달 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어요. 재단 내에 안전기술연구팀이 신설되었고 제가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공학 전문가들, AI 개발자들과 일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장 경험이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팀장님, 이 센서를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요? 엔지니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에 설치해야 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자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위치요.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경험이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대형 건설 현장에 시범 설치했는데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현장 소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크레인에서 떨어지려던 철근을 미리 감지해서 작업자들이 대피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뿌듯했어요. 기술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라이더 안전 쉼터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 24시간 운영되는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새벽에 쉴 곳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한 라이더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따뜻한 차도 마실 수 있고 간단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제 과거 경험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한별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줄은 몰랐어. 보고서를 보시면서 만족해 하셨어요. 사고 발생률이 30% 이상 줄어들었네. 그리고 라이더들 만족도도 아주 높고. 아직 시작 단계예요. 더 많은 현장에 적용해야 해요. 그래.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1년 전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봤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 병원비 걱정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고로 빼앗긴 생을 사고를 막는 일로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이 목걸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버렸네요. 서병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분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저에게 준 사랑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은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있었죠. 한별아, 행복해 보인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내 천직인 것 같구나. 아마도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제 삶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처럼요. 28년 전 잃어버린 별 하나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비록 돌아온 길이 험난했지만 결국 제 길을 찾아온 거죠.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과거의 피해자로만 남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28년 전 사라진 한별이가 34살 서하늘이 되어 돌아온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법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이름을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신청인 서하늘의 개명 신청을 허가합니다. 이제부터 한별로 개명됩니다. 판사님의 선고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28년 만에 제 원래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거든요. 법원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내 딸 한별이가 되었구나. 네, 한별입니다. 제 이름을 직접 말하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그 후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큰 집이었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회장 딸로 살기보다는 제 일에 더 집중했거든요. 한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가 걱정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AI 안전 시스템은 전국 200여 곳의 건설 현장에 확산되었어요. 라이더 안전 쉼터도 서울 전역에 50개가 넘게 설치되었죠.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새로 문을 연 쉼터 점검을 나갔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24시간 쉼터였어요. 밤 11시쯤 도착했는데 벌써 몇 분의 라이더분들이 쉬고 계셨어요.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죠.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한 라이더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비 오는 날엔 특히 쉴 곳이 없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쉼터 밖에서 빗속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네. 점검 나왔어요. 함께 쉼터 안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처럼 사라지지 않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한별아, 내가 살아온 28년은 거짓이 아니었어. 사랑과 상처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뭐가? 제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목걸이 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이 작은 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진짜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저 별들 보이세요? 응, 보인다. 저도 저 별들처럼 다시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별처럼 말이에요. 쉼터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배달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었고 잠시 쉬어가는 분들도 있었죠. 저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래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빗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사라진 한별이가 34살이 되어 돌아왔어요. 상처도 많고 아픈 기억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고로 빼앗긴 생을 사고를 막는 일로 되돌리고 있었죠.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목걸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작은 별이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별. 제 이름처럼 다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상처를 품은 채 구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